이제 드라마에 대한 본격적인 자크라캉식 설명입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드라마를 시청하신 후에 시청해주세요. 또한 이전 영상 자크라캉의 관점으로 보는 오징어 게임 리뷰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는 다른 데스게임 드라마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데스게임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장면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게임 이전의 이야기, 게임 중의 이야기, 게임 후의 이야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자크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데스게임 드라마와는 달리 게임 전후의 이야기가 긴 이유입니다. 특히나 주인공 시점으로만 본다면 이 점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아울러 자크라캉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요소도 매우 뚜렷합니다. 이 두 가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관점과 자크라캉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전의 주인공 기훈은 상상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상상계의 아이는 자신의 원초적 욕구에 충실합니다. 기훈도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인 딸의 생일 선물도 망각을 하고 도박이 주는 쾌락에 열중하지요. 이것은 욕망이 아니고 욕구입니다. 욕망이라면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거든요. 욕망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훈의 도박욕은 유아기적인 욕구, 상상계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상계 속의 아이처럼 기훈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와 합의를 이루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파악합니다. 그때 그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다시 말해 사회화를 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업맨 공유인데요. 여기서 그는 구조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징계인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징계에서는 수많은 구조에 대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언어를 비유하는 상징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구조가 등장하고 핑크맨들의 구조가 등장합니다. 공간의 구조도 등장합니다. 게임의 참가자들은 철저하게 여러 상징 속에서 의식이 구조화됩니다. 자신을 어린아이로 무의식 중에 느끼게 만드는 커다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세트장에서 이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며 통일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어린아이로 게임 진행자들은 어른으로 느껴지게끔 대부분의 상황에서 게임 진행자인 핑크맨들은 게임 참가자들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게임에서 이기고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게임 참가자들이 줄어들 때마다 올라가는 상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지는 자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게임에서의 승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의식이 구조화됩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화는 성공하여 대부분의 게임 참가자들은 살인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 무수한 상징으로 가득 찬 상징계에서 그는 아버지 오일남을 만나게 됩니다. 오일남이 기훈의 실제 혈연상의 아버지일 거라는 암시가 드라마에 나온다고 논평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가 혈연상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혈연상의 아버지이든 아니던 간에 너무나도 완벽히 그는 심리학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신연령이 낮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연령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의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잘 놀 수 있게 게임도 가르쳐주고 세트장도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비록 그것이 폭력과 극단적인 경쟁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직접 아이의 곁에서 아이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정말로 오일남은 기훈의 정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다합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이전부터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열리는 게임이지만 순수하게 이 드라마만 한정지어서 본다면 기훈을 위한 무대입니다. 바로 기훈을 위한 상징계적인 무대이지요. 기훈은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상징계 사건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남근 팔루스와의 만남인데요. 자크라캉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남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남근을 가져다 줘야 상상계의 어머니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징계 아버지에게 가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줄 남근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열망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남근을 성적인 의미로 썼습니다만 자크라캉은 남근을 남성성의 비유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남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대사회에 있어 남자를 가장 남자답게 만들고
남자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뭘까요? 성기, 강인한 육체, 사회적 지위. 상징계 아버지 오윌람은 아이 기훈에게 남근 팔로스가 뭔지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상징계에서의 남근 팔로스입니다. 정말로 오윌람은 기훈의 심리적 아버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윌람은 욕망의 대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기훈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굉장히 자크라캉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미끄러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타자가 설정할 수 없지만 상징계의 구조는 타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자가 나의 주체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무의식조차도 구조를 띠고 있는데 애초에 그 구조란 것은 타자로부터 온 것이니 타자가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상에서 오윌람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구조를 통해 황인호를 그렇게 경찰에서 프론트맨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어디 드라마뿐인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이 오윌람의 오징어 게임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리의 구조를 그 신자들의 무의식에 심어두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 교리적 구조를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넣습니다. 아니, 종교뿐인가요? 무신론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철학과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다 구조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아니, 철학과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만든 구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나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급사회는 평등사회보다 오래 존속했으니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철학서적을 깊이 연구하고 사유를 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깨달음에 이르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욕망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과 법의 구조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것을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받아 우리도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평등을 염원하는 감정, 즉 욕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서 기원하여 구조를 통하여 온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는 자크라캉의 말로 정리가 됩니다. 드라마 속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기훈은 오윌람의 바램대로 구조화되지는 않습니다. 기훈은 오윌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기훈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윌람은 불충분하다고 느꼈는지 마지막까지 구조를 통해, 즉 노숙자 게임을 통해 정신적 아들 기훈을 자기 방식으로 성장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많은 아들이 그렇듯 아들 기훈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훈은 자이든 타이든 아버지 오윌람의 남근, 즉 돈을 물려받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속 상징계 속에서 나온 기훈은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의 세계인 실제계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미끄러짐 즉 차이에서 오는 실패를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기훈은 자신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남근 즉 돈을 가지고 오지만 어머니는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계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훈은 다시 욕망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없어진 가족 대신 새로운 가족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성장했음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오징어 게임의 구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의 구조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그 오징어 게임의 구조를 부숴버리고 싶다는 새로운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오윌람의 정신적인 아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형제인 프론트맨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징어 게임 즉 상징계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자크라캉이 말한 것처럼 현실계에서의 욕망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상징계에서 새로운 욕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자크라캉의 심리철학적 관점으로 본 오징어 게임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단순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해석하는 데만 자크라캉의 철학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욕망은 어땠나요? 그 욕망들이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욕망이 어떠한 의미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욕망은 어떤가요? 현재 좋은 차, 집, 학벌, 직장 외모, 사회적 성공,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욕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미래의 그 욕망은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 귀결이 될까요? 자크라캉은 언어로 구조화된 욕망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욕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내기 힘든 질문들이겠지요. 자크라캉의 심리 철학은 난해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설픈 이해로나마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